돛을 올리면 눈에 띌 수가 있으니까 돛도 내리고 노루만 저어가. 노루만 계속. 그래서 조선의 그 끝점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을 놓은 거죠. 이제 우리는 탈출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본까지 가는데 조선 사람들이 그랬어요. 일본 가면 몽둥이로 때려 죽인다고 걔들. 그 임진왜란때 그렇게 잔인한 애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해주더래요. 왜? 아니 네덜란드인들은 이미 익숙하니까. 익숙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는 일본의 책임자를 만나는데 13년 전 하멜을 처음 만났던 효종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 연출됩니다. 여기는 일본 관리는 하멜한테 하루 동안 54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제주에서 서울은 얼마나 먼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군사 장비는 무엇인가? 전라도에선 얼마 살았어? 그리고 식량과 의복은 어떻게 조달했고 그곳에서 죽은 사람은 몇이나 되는가에 대한 질문 54개가 책에 낱낱이 Q&A로 다 나와 있어요. 하멜. 이게 당시 조선과 일본의 새로운 문물을 접하는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상이 저 핸드릭 하멜이 13년 28일 동안 겪었던 일입니다. 자, 제가 고향에 돌아가면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고향 사람들은 제가 겪었던 13년 28일간의 일을 믿어줄까요? 여기까지가 하멜 표류기의 이야기였고요. 이상은 역사 읽어주는 남자 설민석이었습니다. 네. 현무 씨는 하멜이 조선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머무르면서 경험한 것보다는 일본에 갔을 때 54개 질문을 받았다는 거. 첫날. 13년 동안 아무런 그런 관심이 조선에 없었다는 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강독에는 시간상 들어가진 못했는데 네. 조선인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많은 나라를 태양이 이렇게 속도상 지나갈 수가 없다. 이때 당시에 일본은 난학이라 그래가지고 그쵸. 이 네덜란드에 화란할 때 란자. 란학. 란학으로 이제 이때쯤은 네덜란드의 영향으로 막 여러 가지들을 받아들이고 공부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조선은 결국은 하멜이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도망가고 나서 일본에서 공문서가 와서 아란다라는 나라 사람을 당신네가 잡아놓고 우리한테 말 안 했다며 이랬더니 그제서야 아 얘네가 네덜란드라는데 사람이로구나. 그 전에 왔던 벨테브레도 그 나라 사람이로구나를 13년 동안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출신인지도 모르고 그냥 남만. 그냥 남쪽 오랑캐 그 정도로만 그냥 파악하고 그 이상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게 그게 아마 그 이후에 근대 조선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린 게 아닌가. 코스모스라는 책을 할 때도 딱 이 시기에 네덜란드가 얼마나 창의적인 사람들이 다 모이고 과학적인 세계관에 눈을 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덜란드로 가서 막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하위언스 얘기도 나오고 뭐 스피노자, 데카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당시 네덜란드인 하멜은 어떻게 동양으로 가는 배에 오른 걸까요? 사실 저도 이제 하멜 표류기 이야기를 이제 학창 시절에 들었었는데 그때 들었던 그 생각이 왜 네덜란드 사람이 왔을까? 영국 사람이 왔으면 더 적당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바다를 지배하는 대영 제국에 대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사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당시 바다를 지배한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이었거든요. 네덜란드는 굉장히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그 스페인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걸 못 견디고 이제 독립전쟁을 하게 돼요. 8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아메리카의 거대한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스페인을 상대로 80년을 싸우는데 그 싸우는 기간 동안에 이룩한 성취가 바로 이 전 세계의 바다를 제패하게 되는 거예요. 독립한 이후 진짜 막 날개를 달고 날아가려는 그 순간 배를 타고 아시아를 향해서 온 사람이에요. 네덜란드가 1등하는 것들이 있어요, 몇 개가. 뭐죠? 심리학? 왜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조금 좀 답답한 어른들이. 뭐만 일이 잘 안 되면 내 그럴 줄 알았어. 꼰대. 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내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 전 세계에서. 심리학 용어로 하인드사이트 바이어스, 사후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어. 애가 오다가 넘어졌어요, 엄마 앞에서. 그러면 엄마들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몰랐죠? 몰랐죠.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면은 이제 그 넘어진 게 이 아이 책임이고 너 앞으로 조심해. 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뭐라 그랬어? 그렇죠. 근데 이 엄마가 그러지 않고 나도 몰랐네? 라고 하면 그 아이에게 무릎 보호대를 신기든 아니면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든 환경의 변화를 주게 돼 있죠. 어머 몰랐다니까 어머 야 이런 일이 있었냐? 놀라니까 변화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동양에 많은 나라가 있었을 텐데 네덜란드가 유독 일본에 주목을 하고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유럽에서 당시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던 화폐가 은이었거든요. 스페인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서 지금의 볼리비아라는 곳에서 은광석을 발견하게 돼서 그때 채굴된 은이 대량으로 유럽으로 들어오는데 돈이 많으면 전쟁을 자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스페인은 그때 들어온 돈을 가지고 한 100여 년 가까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하다 결국 나라가 망하죠. 그러니까 당시 기록을 보면 일본에서 은광석에서 은을 추출하는 어떤 새로운 재련법이 발견된 걸로 돼 있어요. 일본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나오고 그 은을 갖기 위해서 네덜란드가 간 거죠.